기자실의 공기가 차게 식던 날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회장님은 정규 고등교육도 받지 못하셨다는데 정말 대기업을 이끌 수 있습니까? 질문은 예리했고 시선은 냉정했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대구 삼성 상해의 낡은 장부와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공부는 모자라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라. 그게 신용의 시작이다. 그 한 줄이 내 평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장의 사람들을 압니다. 그리고 착함이 왜 손해로 끝나는지도 압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세 단어를 내 경영의 축으로 새겼다. 신용, 품질, 사람. 1938년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출발한 나의 실험은 훗날 산업지도를 바꾸는 파문이 되었지만 내가 가장 뼈아프게 배운 진실은 단순했다. 세상은 착하기만 한 사람에게 냉정하다. 성실은 필요하지만 충분치 않다. 신뢰는 성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기준과 데이터, 결단과 책임 위에서 자란다. 나는 자주 강한 온정이라는 말을 썼다. 오해하지 마라. 그것은 무조건 봐주기나 감정적 연민이 아니다. 냉철한 판단 속에서도 사람을 믿고 세우는 의지, 도움을 주되 의존을 키우지 않는 단호한 배려다. 따뜻하되 흐트러지지 않고 사랑하되 책임을 유예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제도를 바꾸었고 언어를 바꾸었고 보고 방식을 바꾸었다. 감동은 순간이지만 신용은 평생이기 때문이다. 내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짧았다. 해봤어? 남의 눈치를 거두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단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를 단호히 거절해 본 적이 있는가? 미사 여구 대신 숫자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애매함을 버리고 한다 안 한다로 스스로 책임을 끌어안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여기까지라는 경계를 분명히 그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침묵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성장의 시작이었다. 나는 사람이 기준축 없이 선의만 품으면 결국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된다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내 기준은 평생 변하지 않았다. 품질을 낮춰 얻는 이익은 신용을 잃는 비용이고 감정으로 채운 계약은 숫자가 곧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때로 완고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좋다. 완고한 기준이 없어서 무너지는 기업을 나는 너무 많이 보았으니까. 강한 온정은 현장에서 증명된다. 수원에서 구미에서 해외의 거래처 라운지에서 심지어 감사 편지와 항해 전화가 동시에 쏟아지던 본사 로비에서도 나는 오염 문제 앞에서 시간을 벌지 않았고 협력사의 납기 지연을 이해라는 단어로 덮지 않았다. 결단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용과 실력을 남긴다. 그 선택들이 나와 삼성의 등뼈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같은 부탁을 한다. 오늘 당신의 책상 위에서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 그 선언이 없다면 당신의 성실은 타인의 긴급에 소모되고 당신의 재능은 끝나지 않는 부탁의 목록 속에서 마모된다. 신뢰는 다 해주는 사람에게 쌓이지 않는다. 끝내는 사람, 말을 명확히 하는 사람, 선택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쌓인다. 곧 우리는 수원 방직 공장의 연말 납기 현장으로 갈 것이다. 모두의 부탁을 다 들어주던 김 과장과 우선순위 밖에 일은 단호히 거절하던 박 과장을 나는 오래 지켜보았다. 누가 회사를 더 정확히 말해 신용을 지켰는지 당신은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내가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착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말하고 싶다. 착함을 무기로 벼려라. 도와주되, 서게 하고, 사랑하되, 책임지게 하라. 그것이 내가 평생 실험한 강한 온정의 방식이었다. 오늘 당신이 마음에 한 단어를 새겨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이 단어를 추천한다. 신용. 위기는 늘 오지만 품질과 신용을 지키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같다. 해봤어? 나는 한때 성실한 사람을 가장 신뢰했다. 말없이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예, 알겠습니다로 답하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성실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실은 방향이 없으면 그저 소모일 뿐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 수원 방직 공장의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때였다. 협력업체, 자재창고, 운송팀까지 전국의 손발이 동시에 움직여야 했던 복잡한 프로젝트였다.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장부를 확인했고 퇴근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돌았다. 현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빛으로 움직이는 법이었다. 그때 두 명의 관리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 명은 언제나 부드럽고 친절한 김 과장, 그리고 또 한 명은 단호하고 차가운 박 과장이었다. 김 과장은 모든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웃었다.
다른 부서의 요청이 오면 밤을 새워 도왔고 품질팀이 검사 지원을 요청하면 스스로 뛰어갔다. 주말에도 공장에 나왔고 불평 한마디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 불렀다. 반면 박 과장은 달랐다. 그는 회의 때마다 일정표를 펴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이번 주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처리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관련 팀에 의뢰하시죠. 그의 말투는 냉정했고 동료들은 그를 두고 무정하다, 융통성이 없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일지를 썼다. 누가 진짜 회사의 신용을 지키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몇 달 뒤 결과는 명확했다. 연말 전국 공장의 생산 계획과 물류 일정을 모두 취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 마감은 12월 1일이었다. 나는 성실한 김 과장을 불러 말했다. 이건 회사의 신용이 달린 일이네.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네. 그는 단호히 대답했다. 예, 회장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마감 하루 전 그는 초췌한 얼굴로 내 방을 찾았다. 회장님, 아직 47개 공장 중 23곳만 완료됐습니다. 그의 다이어리를 보니 일정이 빽빽했다. 설비 점검, 회의 참석, 품질 보고서, 검토, 자료, 지원. 거의 모든 부서의 요청을 다 받아준 흔적이었다. 모두 급하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안했지만 나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성실이 회사를 멈추게 했다는 것을. 그 결과 납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보고 체계는 무너졌고 거래처에서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다음날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올랐다. 삼성 연말 납기 차질. 나는 조용히 말했다. 김 과장, 성실은 좋은 방향이 틀리면 재앙이 된다네. 성실은 신뢰를 보장하지 않는다. 신뢰는 선택과 집중에서 나온다. 그리고 박 과장을 불렀다. 그는 그때 품질 기준 개정안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맡고 있었다. 수많은 요청이 들어왔지만 그는 냉정히 말했다. 이 안건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도와주지도 않고 냉정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감 3일 전 박 과장은 완성된 보고서를 내게 가져왔다. 품질 기준 개정안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고 그 덕분에 다음 해 불량률은 12%에서 4%로 떨어졌다. 나는 임원회의에서 단호히 말했다. 모든 일을 다 받아주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한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책임질 줄도 모른다. 그해 인사평가는 명확했다. 김 과장 성실하지만 핵심 업무 부적합. 박 과장 냉정하지만 신뢰 가능.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좋은 사람을 키우는 조직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을 키우는 조직을 만들겠다. 성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김 과장과 박 과장의 이야기를 겪은 뒤 나는 확신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착함은 결국 책임을 잃게 만든다. 그때부터 나는 조직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거절은 냉정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신뢰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거절은 자기 기준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부탁이든 다 들어준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다. 그 결단이 바로 신뢰를 만든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으면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방향 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아무 일도 완수하지 못한다. 1960년대 후반, 나는 회의 자리에서 임원들에게 물었다. 삼성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눈치를 봤다. 금융으로 가야 합니다. 아닙니다. 수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자사업은 시기상조입니다. 모두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문제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희의 눈빛에서 중심을 보지 못했다. 남의 눈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임원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다. 자기 축직을 세워라. 나는 그것을 고집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의 뼈대였다. 내가 평생 지켜온 세 가지 축은 분명했다. 품질, 신용, 인재.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사업은 반드시 망한다. 언젠가 수원 공장 임원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원단 품질을 조금만 낮추면 원가가 15% 절감됩니다. 이익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 당시 삼성은 자금난이 심각했다. 대부분의 경영자라면 솔깃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품질을 낮춰 얻은 이익은 신용을 잃는 비용이다.
그 제안은 즉시 폐기됐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그 결정이 회사를 살렸다. 삼성은 비싸지만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나는 그때 더욱 확신했다. 남의 눈치가 아닌 자기 기준으로 버티는 기업만이 오래 간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사의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 회의에서 모두의 의견에 맞장구 치는 사람,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나는 젊은 간부들에게 말했다. 눈치를 본다는 건 네가 기준을 잃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싫어하더라도 내 판단이 옳다면 결과로 증명해라. 나는 살아오며 수없이 완고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완고하지 않은 기준이 사람과 회사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다. 거절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신뢰를 지키는 선언이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젊은 간부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해봤어? 네가 해야 할 일을 지키기 위해 한 번이라도 단호히 거절해 본 적 있어?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 비로소 중심이 생기고 있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신조이자 삼성을 움직이는 가장 단단한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모두에게 호감을 얻지만 신뢰받는 사람은 끝내 결과로 존중을 얻는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이 끝난 뒤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다. 돈은 부족했고 시장은 불안정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깔려 있었다. 그 시절 삼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업 방향을 두고 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회장님, 이제 금융으로 가야 합니다. 아닙니다. 수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자산업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모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느꼈다. 누구 하나 자기 확신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보며 말을 바꾸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회의실 공기를 끈듯이 말했다. 나는 너희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지 못했다. 남의 눈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임원에게 한 가지를 명령했다. 각자의 충직을 세워라. 내가 말한 축은 고집이 아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세 가지 가치였다. 내게 그 축은 명확했다. 품질, 신용, 인재. 나는 이 세 가지를 잃으면 그 어떤 사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다. 어느 날 수원 방직 공장의 한 임원이 내게 제안했다. 회장님, 원단 품질을 조금만 낮추면 원가가 15% 절감됩니다. 이익이 2배로 늘어납니다. 함대. 그 당시 삼성은 자금난이 심각했다. 은행 대출은 막혔고 원자재 가격은 치솟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품질을 낮춰 얻은 이익은 결국 신용을 잃는 비용이 된다. 그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익을 포기하신다고요? 너무 완고한 판단 아닙니까? 나는 조용히 답했다. 완고한 기준이 없는 기업이 망하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다. 그 결정은 곧바로 회사를 바꿔놓았다. 몇 년 뒤 우리는 비싸지만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일본, 동남아, 중동의 거래처들이 삼성과 독점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했다. 삼성 제품은 비싸지만 믿을 수 있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버티는 기업만이 오래간다. 그리고 그 기준은 조직의 방침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의 철학에서 나온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물었다. 너의 기준은 무엇인가? 삼성의 기준이 아닌 너 자신의 기준은?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나는 덧붙였다. 남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남에게 맡긴다.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기울고 눈치가 필요하면 웃음으로 대신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주변의 분위기에 끌린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판단의 도구로 삼는다. 그 차이가 바로 리더와 피고용인을 가르는 선이다. 나는 회의 때마다 스스로에게도 물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축 위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을 놓친 순간 기업은 길을 잃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기준이 없으면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게 된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조직 회의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삼성의 방향은 품질과 신용, 그리고 사람에 있다. 그러나 그 중심축은 언제나 너 자신이다. 나는 사람에게 늘 말한다. 기준을 세우는 건 쉽다.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는 건 평생의 싸움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화려한 비전이 있어도 중심축이 흔들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내 인생의 세 가지 축은 언제나 같았다. 품질, 신용, 인재. 이 셋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체가 기울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품질이었다. 1950년대 말 우리는 직물과 설탕을 팔던 작은 회사였다. 하지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삼성의 상품은 값이 비싸도 좋다. 그러나 절대 불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었다. 품질은 인간의 양심이다. 나는 품질을 속이는 행위를 거짓말보다 더 큰 죄로 여겼다. 어느 날 공장 품질관리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 이번 달 불량률이 8%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숫자일 뿐이다. 고객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 전까진 품질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직원들은 다시 현장으로 내려갔다. 몇 달 뒤 불량률은 4%로 떨어졌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축은 신용이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지 마라.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이 부도가 난다. 사업 초기에 나는 수많은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말로는 신의를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만 하는 이들이 많았다. 나는 계약서보다 사람의 눈빛을 먼저 봤다. 그러나 젊은 시절엔 그 눈빛에 속은 적도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속고 데이터로 판단하면 배운다. 그래서 이후부터 모든 거래는 숫자로 검증했다. 현장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협력업체의 재무제표를 내가 직접 검토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회장님, 불신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확인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이 철칙 하나가 삼성을 살렸다. 거래처들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과 일하면 피곤하지만 절대 뒤통수는 맞지 않는다. 그 말이 나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축, 인재.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회사는 사람의 집이다. 품질은 손이 만들고 신용은 마음이 만든다. 결국 모든 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삼성이 커지며 나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신뢰받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높이 쳤다. 나는 인재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봤다. 하나는 자기 기준이 있는가, 다른 하나는 남의 탓을 하지 않는가였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사람을 믿기 어렵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땐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책임지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가 놀라 묻자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은 완벽해서 신뢰받는 게 아니다. 책임질 줄 알아서 신뢰받는 거다. 이 세 가지 축, 품질, 신용, 인재는 지금도 삼성의 뿌리에 남아있다. 품질이 기술의 축이라면 신용은 정신의 축이고 인재는 생명의 축이다. 이 셋이 균형을 이루면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위기는 늘 오지만 품질과 신용, 인재를 지키는 기업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가 몸으로 얻은 공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묻는다. 해봤어? 내 기준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 본 적 있어? 품질을 낮추지 않고 신용을 굽히지 않으며 사람을 믿어본 적 있어? 하나씩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강한 기준 위에 선 사람, 그리고 진짜 리더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너무 믿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좋은 의도를 먼저 봤다. 그 착함이 한때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몰랐다. 1950년대 후반 한국전쟁이 끝난 뒤였다. 삼성은 재건사업에 뛰어들어 도로 건설 자재를 납품하고 운송사업에도 손을 뻗고 있었다. 그때 한 신생 건설업체 사장이 찾아왔다. 말투는 공손했고 복장도 단정했다. 그는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윤이 아니라 조국의 재건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그 진심 같은 말에 나는 깊이 감동했다.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승인했다. 총 공사비 12억 원, 다른 업체보다 3개월 빠른 완공 약속이었다. 하지만 한 달 뒤 보고서에 이상한 숫자가 올라왔다. 작업 인원 120명 중 실제 근무자는 35명. 시멘트는 규격품이 아닌 저급 제품. 현장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직접 그 현장으로 내려갔다. 먼지 바람 속에서 나는 겨우 서 있는 몇 명의 인부들을 봤다. 무슨 일인가? 그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시 인원을 이동시킨 겁니다. 품질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 이미 지급한 공사비는 회수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장부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눈물과 말에 속았다. 숫자와 사실을 보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결심했다. 사람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숫자로 검증하라. 그날 이후 삼성의 모든 거래는 완전히 바뀌었다. 협력업체의 단가, 인원, 기간을 논리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면 계약은 즉시 보류했다. 모든 거래처의 3년치 재무제표를 검토했고 현장 방문은 사무실 회의보다 우선이었다. 회장님, 너무 까다로운 절차 아닙니까? 라는 불만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감동은 순간이지만 신용은 평생이다. 그 이후 삼성은 세계 어느 기업보다 까다로운 협력 기준을 세웠다. 누구든 감동적인 말보다 증명된 숫자로 신뢰를 얻어야 했다. 그 원칙은 냉정해 보였지만 그것이 회사를 지켰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착한 마음이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다. 정확한 검증이 회사를 지킨다. 이것이 내 경영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모든 결정을 데이터로 돌렸다. 사람을 믿되 반드시 근거로 확인했다. 이 철학은 지금의 삼성 인사 시스템의 뿌리가 되었다. 1970년대 초 나는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많은 국내외 업체가 나를 찾아와 달콤한 제안을 했다. 회장님, 최신 일본 설비를 싸게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회사와 협력하면 40%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모두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다. 지난 3년간 실적이 있나?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끝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다. 많은 이들이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님, 너무 보수적입니다.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익보다 중요한 건 신용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확인 없는 감동을 철저히 배제했다. 협력업체의 제안이 아무리 진심으로 들려도 근거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그 기준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불과 10년 만에 수입 조립 회사에서 자체 개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속고 숫자로 판단하면 배운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네 번째 신조가 되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감동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일을 하나의 숫자로 증명하는 사람을 믿어라. 그래서 나는 매년 신입사원 교육 첫날 이 문장을 적어주었다. 데이터 없이 감동으로 판단하는 건 경영이 아니라 도박이다. 현대사회는 말이 넘쳐난다. 하지만 말은 증거가 아니다. 말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그 속에 실적, 시간, 수치, 결과가 없다면 그건 공기와 같다. 나는 냉정해 보였지만 그 냉정이 사람을 지켰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따뜻한 판단. 그게 내가 말한 강한 온정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책임지는 리더만이 진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묻는다. 해봤어? 사람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숫자와 결과로만 평가해 본 적 있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뢰의 언어를 배운 것이다. 나는 수없이 들었다. 회장님,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건 대부분 책임 회피였다. 결단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책임도 미룬다. 1970년대 초 수원 공장에서 사건이 터졌다. 방직 공장의 하천이 오염되어 인근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언론은 대기업의 탐욕이라 비난했고 경제단체는 산업을 죽이는 규제라며 맞섰다. 정부 관계자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일단 시간을 좀 벌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나는 그 말을 끊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결단이 해결한다. 다음 날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은 품질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 대한 책임도 품질의 일부로 본다. 우리는 오염 방지 설비를 전면 교체하겠다. 3년 내 공해 제로를 달성하겠다. 기자들이 놀랐다. 그 설비 비용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삼성의 신용은 그보다 비싸다. 그 결정으로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몇 달 뒤 수원 시민들이 보낸 감사 편지 수천 통이 본사로 도착했다. 나는 그 편지 묶음을 사무실 한쪽에 두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신뢰는 광고가 아니라 결단으로 얻는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모든 보고서에 명확한 언어를 요구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금지어였다. 한다 혹은 안 한다로 답하라. 회사는 명확한 말 위에 세워진다. 나는 단호한 사람으로 불렸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해했다. 명확한 말은 명확한 책임의 시작이었다. 결단은 언제나 손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손해는
결정을 미루는 데서 온다. 한 번은 일본 기술 파트너가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부품 납기를 20일만 늦춰주십시오. 품질에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말했다. 협력 관계니까 이해해줘야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품질에 자신이 없다면 왜 계약을 했지? 품질이 부족하면 개선하고 납기가 늦으면 사과해야지. 그 둘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나는 즉시 협상을 중단시켰다. 그 결단은 냉정하다고 비난받았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1년 뒤 삼성은 국내 최초로 TV 브라운관 자립 생산을 이루었다. 그 첫 제품을 손에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단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용과 실력을 남긴다. 이후 나는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토하겠습니다는 책임 회피의 다른 이름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책임을 져라. 그게 신뢰의 시작이다. 그 말은 내 생에 가장 자주 반복한 문장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보다 모호함 때문에 무너진다. 불분명한 언어는 조직을 병들게 한다. 나는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결정은 칼날 위의 선택이다. 하지만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리더가 된다. 결단은 용기다. 그리고 용기는 결국 신용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도왔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도움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어느 날 한 간부가 찾아왔다. 회장님, 자녀 학자금이 급해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말했다. 이건 급한 불을 끄는 돈이야.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스스로 해결하게. 그는 눈물로 감사했다. 그러나 6개월 뒤 그는 또 찾아왔다. 이번엔 부모님 병원비가 급합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때 빌려준 돈은 다 갚았나?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스스로 해결해보게. 그는 실망한 얼굴로 물러났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온정은 상대를 망친다. 그 후 나는 사택 제도를 바꾸었다. 모든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던 시스템을 없애고 성과와 책임에 따라 차등 지원제를 도입했다. 회사는 복지로 사람을 묶는 곳이 아니라 기회로 성장시키는 곳이다. 그 철학은 냉정해 보였지만 결국 많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봐주는 게 아니라 이겨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을 실천한 협력업체 대표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그때 회장님이 봐주셨다면 우리 회사는 망했을 겁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단호한 배려가 진짜 사람을 만든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착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원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남을 돕고 끝나지만 강한 사람은 남을 키우고 끝난다. 강한 온정이란 감정이 아니다. 그건 의지이자 결단이다. 나는 도와주되 반드시 스스로 서게 만들었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도전하던 1970년대 후반 모두가 반대했다. 회장님, 일본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철수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망한다고 말하기 전에 해본 적이 있나?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인생을 걸어본 적이 있다. 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라를 위해, 사람을 위해 한 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나는 임원들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업보국 식요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하라. 그 문장은 지금도 삼성의 뼈속에 남아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 그러나 강한 책임감은 사람도 나라까지 살린다. 강한 온정이란 차갑지 않은 냉철함이다. 판단은 냉정하되 마음은 따뜻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따뜻한 냉정주의라 불렀다. 1983년 반도체 공장 준공식 날, 기자 하나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나는 성공보다 존경을 원한다. 부자가 되는 건 쉽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되는 건 어렵다. 그건 품질과 신용, 그리고 사람에 대한 책임에서 나온다. 내 생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도와 기뻐하지만 강한 사람은 남을 키워 기쁘다. 내 인생은 후자였다. 나는 평생을 강한 온정의 실험으로 살았다. 온정은 눈물이 아니라 결단, 따뜻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였다. 회사는 결국 사람의 집이다. 따뜻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강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다. 나는 지금도 묻고 싶다. 해봤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기 위해 단호히 그건 네가 해야 해 라고 말해본 적 있어? 그 한마디가 냉정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리더의 품격이다. 나는 믿는다. 위기는 늘 오지만
품질과 신용을 지키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다. 착함으로 시작해 단호함으로 완성된 삶. 그 길 끝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온정이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강한 온정이 세상을 바꾼다. 온정이 세상을 바꾼다. 온정이 세상을 바꾼다. 온정이 세상을 바꾼다.